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김창익 작가의 상당히 좀 도발적인 주장을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왜 이분은 금이나 강남 아파트 같은 소위 안전자산 있잖아요. 이걸 팔아서라도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걸까요? 그쵸.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오히려 더 안전한 걸 찾아 마련인데 말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인터뷰나 책 리뷰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논리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김창익 작가는 비트코인을 단순히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 이걸 넘어서요. 좀 근본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요? 네. 왜 기존의 안전자산보다 이게 더 우월하다고 보는지 그 이유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를 꺼내들던데요.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 구매력을 어떻게 지킬 거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맞습니다. 김 작가는 기존의 가치 저장 수단, 금도 있고 특히 강남 아파트 같은 거요. 여기에는 예상치 못한 공급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공급 리스크요? 네, 예를 들어 강남 아파트는 정부 정책 바뀔 수도 있고 건설 경기에 따라서 언제든 공급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쵸. 새로 지으면 되니까. 네, 근데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딱 2,100만 개. 이걸로 영원히 고정이에요.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절대적인 희소성, 이걸 핵심 강점으로 꼽습니다. 근데 사실 금도 희소하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희소하죠. 하지만 김 작가는 비트코인이 금이 가진 그 희소성을 디지털 형태로 더 완벽하게 구현했다고 보는 겁니다. 더 완벽하게요. 어떻게? 예를 들면 새로운 금맥이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의 공급 변수가 비트코인에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공급 증가가 없다. 네. 그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이 어떤 공유하는 이야기에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디지털 희소성에 대한 믿음 자체가 실제 가치를 만든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절대적인 희소성.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이유로 이미 가진 집이나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라고 하는 이건 정말 파격적이에요. 네, 상당히 그렇죠. 이건 어떤 논리인가요? 단순히 희소성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단순히 희소성 때문만은 아니고요. 김 작가는 비트코인이 가진 그 구조 자체에 주목합니다. 구조적 우월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구조적 우월성이요? 네, 바로 그 4년마다 채굴 보상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비트코인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주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만들기 어려워진다. 그렇죠. 공급 증가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생산 비용을 계속 오르니까 구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그냥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구조는 금이나 부동산에는 없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공급은 점점 줄어들게 설계되어 있는데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보유 계정이 한 6천만 개 정도로 추산된다고 해요. 이게 아직은 상대적으로 소수잖아요. 네,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개인은 물론이고 기관 투자자들, 심지어는 국가 차원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어요. 국가 차원이요. 네. 김 작가는 이걸 상상을 초월한 자금이라고까지 표현하던데요. 이 엄청난 잠재 수요가 딱 고정된 공급량과 만나면 가격이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와. 그래서 평범한 개인이 1비트코인 이걸 갖기 어려워지는 시점이 오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약간의 경고처럼 들리네요. 앞으로 한 4년 정도 지나면 아마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하던데요. 네, 바로 그 시간 제약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 문제는 여전하잖아요. 너무 위험하다는 인식도 강하고 자칫 잘못 투자했다가는 정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건데. 물론 그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타당하죠. 근데 김 작가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쓰는 법정화폐 시스템, 특히 달러 중심 체제가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해요. 달러 시스템이 약화된다고요? 네,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는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이게 확산되는 게 역설적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늘면 달러 수요가 느는 거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김 작가 관점은 약간 달라요. 뭐냐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막 수십억, 수백억 달러 규모로 발행되면 이게 실제 달러로 100%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달러 유사 상품의 실질적인 총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아, 진짜 달러는 아니지만 달러처럼 쓰이는 게 많아진다. 네, 그렇죠. 이게 전통적으로 발행된 달러의 어떤 고유한 위상, 이걸 희석시킬 수 있고 상대적으로 총량이 절대적으로 고정된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더 부각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더 나아가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정치적 변화라든가 월가나 빅테크 기업들 간의 어떤 힘겨루기 같은 지정학적 변수들, 이런 것들이 기존 화폐 시스템 자체를 재편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요. 결국 지금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뭔가 크게 바뀌는 전환기고 비트코인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기존 자산에 머무르는 건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물론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에는 김창익 작가의 이런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도 분명히 있었죠. 맞아요.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 같은 거 KBS 뉴스 보도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극심한 가격 변동성, 또 아직 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요. 네, 그런 위험 요인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김 작가 본인도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알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경고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면서요. 아, 알트코인은 또 다르다고 보는군요. 네, 훨씬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산을 딱 긋습니다. 특히 알트코인은 기관이나 소위 고래라고 불리는 큰 손들이 설계한 판에서 개인이 수익 내기가 어려운 구조일 수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비트코인하고는 리스크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김창익 작가는 비트코인을 단순 투기 대상이 아니라 궁극의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 보고 있다. 네, 그 근거는 첫째, 절대적인 희소성, 그리고 변경 불가능한 구조, 특히 반감기. 마지막으로 기존 법정화폐 시스템, 특히 달러의 약화 가능성이라는 거시적 전망. 이 세 가지가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것이 그가 왜 금이나 강남 아파트 같은 전통적인 안전 자산보다 비트코인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분석은 단순히 어떤 자산에 투자할까, 이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어떤 가치 저장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가, 어쩌면 이런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화폐의 가치가 정부의 보증이 아니라 이런 디지털 희소성에서 나온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자산 배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